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요즘 대통령님께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뉴스를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께 대통령님의 저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이 준 선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부패한 정권과 재벌이 한 배를 탄 채 부와 권력이라는 노를 저어가다가 거센 물결을 만나 뒤집힌 사건이다. 분노한 국민이 지켜둔 촛불의 물결이 마침내 군주 민수의 무서운 뜻을 보여준 것이다. 권력의 노를 쥐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자초되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부의 노를 쥐고 있던 재벌들은 아직 촛불의 경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부패한 정권과 한 배를 탔으니 결국은 그들 역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사실 재벌들은 역대 어느 정권이 들어서건 늘 권력과 유착해왔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탈세였다. 정부의 세무조사 앞에서 벌벌 떨지 않은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 비자금 마련이나 탈세를 위한 이중장부, 재벌의 개인 재산을 불리기 위한 분식회계 등 감추고 숨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명목으로 문화재단을 세우곤 했지만 좋습니다. 문화사업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 사실상 탈세의 온상이 되어 왔다. 빠져나갈 구실은 이뿐만이 아니다. 만일 법대로 철저히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면 온전할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는 오랫동안 이렇게 공존해 왔다. 이제는 재벌기업의 비정상적인 지배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마음만 먹는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재벌 개혁을 할 수 있다. 우선 상속세를 정확하게 부과하고 그 세금으로 공공부문이 대기업 집단의 지분을 구입하거나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 지분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이 일종의 국부펀드로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재벌기업을 개혁하겠다는 의지에 달려있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기득권자들은 항상 온갖 이유를 대며 반론을 제기해왔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의 한 축인 자유무역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인 만큼 수출의 주역인 재벌을 규정할 경우 경제성장을 후퇴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해 부자 감세를 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해왔다. 하지만 사실은 환율 조작을 통해 재벌 기업들에게 인위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고 법인세 인상을 굳고 반대함으로써 그들을 감싸왔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 국민은 떠밀리듯 서민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소득이 적은 가계의 경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쓰다 보니 대한민국 부채가 1300조에 이르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국가와 국민에게 준 선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권력과 재벌들이 야합했을 때 국가적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다. 또한 이 기회에 대한민국이 정경유착에 의해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또한 깊이 각인시켜 주었다. 대한민국은 이제 길었던 어둠의 끝에서 더없이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부정부패의 어두운 바닷속에서 정의와 진실을 끌어올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선택의 기회가
지금 우리 손에 쥐어져 있다. 99%의 서민을 위한 혁명. 한국의 버니 샌더스를 꿈꾸다.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는 환갑에 먹는다. 그 세월 동안 국민이 주인이었던 시절은 얼마나 될까? 국민이 아닌 정치인과 기득권 세력이 주인 행세를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승만 정권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경유착의 밀월 관계는 질기게 이어진다. 한 줌의 양심이나 반성도 없이 그들만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기득권층과 서민층의 소득 불균형은 극단적, 양극화로 치닫는 가운데 국민은 헬조선이라는 자조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는 현상은 비단 대한민국만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양극화 현상은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돌풍을 일으켰던 버니 샌더스의 인기는 미국의 기득권 세력에 대한 서민층들의 분노를 대변한다. 2016년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의 승리가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의 패배였다. 많은 이들이 힐러리 대신 샌더스가 나왔더라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말한다. 단적으로 트럼프의 당선은 기득권 정치 세력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였다. 민주주의의 본산이라는 미국에서 그동안 독버섯처럼 자라온 심각한 불평등과 불공정, 그리고 그 속에서 허덕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울분을 트럼프는 정확히 읽어낸 것이다. 사실 미국의 대선 기간 동안 내가 주목한 사람은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했던 샌더스였다. 이 매력적인 인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5년 한 출판사가 그의 자서전을 번역 출간하면서 내게 추천사를 청해 오면서부터였다. 불과 10여 쪽을 채 넘기기도 전에 나는 그의 이력에 흠뻑 빠져들고 말았다. 스스로 아웃사이더임을 당당하게 밝힌 그의 정치 이력에서는 동지애마저 느껴질 정도였다. 짙은 아웃사이더로서 나는 행간에 숨겨진 샌더스의 심정까지 공감할 수 있었다. 경험의 동질성은 그대로 감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샌더스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나는 자연스럽게 나의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떠올렸다. 인생의 출발점에서부터 아웃사이더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외로움과 방황, 격정과 열정은 일종의 데자뷰처럼 느껴졌다. 그제야 출판사에서 왜 나에게 추천사를 부탁했는지 알 것 같았다. 샌더스는 페인트 판매원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유년기를 보냈다. 가족 모두가 줄곧 내 집 장만을 꿈꾸었지만 낡은 월세 아파트를 벗어나지 못했다. 샌더스는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으로 학업을 이어나갔고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충당했다. 그 와중에도 그는 재학 당시 인종평등회의 등 시민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세상을 바꿔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지는 시기였다. 대학을 졸업한 뒤 그는 1972년 상원 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2%의 득표율로 떨어졌다. 다시 6개월 후 버몬트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지만 이번에는 겨우 1%의 득표율로 기록하는 데 그쳤다. 2년 뒤인 1974년 또 한 번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해 4%의 득표율, 그리고 1976년에는 다시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 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끝없는 도전의 시간들이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1981년 버몬트 주 벌링턴 시장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는 2주 동안 불과 10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이때 그는 선거에서 한 표가 얼마나 손주간지 절감했다고 한다. 그 이후 샌더스는 벌링턴 시장 4선,
미국 연방 하원 의원 8선을 거쳐 연방 상원 의원 2선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2015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했다가 힐러리에게 아깝게 후보 자리를 내주었다. 빈곤한 유년기, 장학금과 생활보조금으로 버텨낸 대학생활, 시민인권운동, 출마와 낙선, 굴곡진 그의 이력에서 나는 동질감을 느꼈다. 무엇보다 벌링턴 시장에 당선된 이후 샌더스가 펼친 개혁 정책에 특히 감동적이었다. 그는 시장으로서 첫 임기 동안 벌링턴 시가 보험 정책에 엄청난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원인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보험회사와 시 담당자 사이에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 경쟁 입찰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해 수만 달러의 세금을 절약했다. 또한 공공설비 공사를 위해 도시의 도로를 파헤칠 경우 공사 업체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런 성과들을 얻기 위해 그는 법정 공방까지 불사했다. 샌더스의 자서전인 버니 샌더스의 정치 혁명에서 내가 밑줄을 진하게 그어놓은 부분이 있다. 추천사에도 그대로 인용할 만큼 마음에 드는 구절이다. 내가 말하는 정치 혁명이란 그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다. 수천만의 사람들이 정치적 절차를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매체의 본질을 바꿔서 수많은 사람들의 애로사항과 고통을 다루게 만드는 일이다. 선거운동은 그저 표를 얻고 당선되는 일 이상의 무엇이어야 한다. 사람들을 깨우치고 조직하도록 돕는 일이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정치의 역학관계를 바꿀 수 있다. 역대 미국의 묻 정치인들과 달리 샌더스는 막대한 부를 가진 1%의 기득권층이 아닌 99%의 서민층들을 위해 정치 혁명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99%의 서민을 위한 정치를 구태여 혁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정치란 것이 언제부터인가 개인의 욕구 충족과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다.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해 대다수의 서민이 고통받고 있지 않은가. 재벌들은 막대한 비자금을 마련해 특정 정치인들에게 선거 자금을 대주고 정치인은 그 보답으로 재벌 기업의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를 몰아주는 비리의 사슬이 작동한다. 이렇듯 정계와 재계 사이에 물고 물리는 관계는 결과적으로 99%의 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까지 1%의 기득권층이 차지하는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들은 비자금은 온전히 세금으로 국가 재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들인데 재벌들의 탈세는 눈 감아주는 건 역시 정치인들이다. 1972년 미국 상원 의원 보궐선거에 처음 출마할 당시 샌더스가 지출한 선거 비용은 $1,000에 불과했다. 내가 처음 정치 일선에 나설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때마침 실시한 선거 공영제에 따라 후보의 선거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선거 기간 동안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 중에는 언제나 비용 절감이 포함되어 있었다. 선거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던 까닭에 발로 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상이다. 빚을 지지 않고 치러야 하는 것이 선거 아닌가? 유권자들이 알아서 할 것은 선거 자금을 많이 쓰는 후보야말로 당선 후 그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정경유착 지금도 많이 행하고 있겠죠? 버니 샌더스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야겠네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요즘 뉴스 볼만 난다고 하는데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